안녕하세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망설이지 않고 달려가는 일을 해온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119 구급대원으로 현재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누군가에겐 가장 두려울 수 있는 순간을 함께하는 일을 저는 제 천직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옆에서 매일같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제때 구하지 못할 뻔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평생을 고통 속에 사셨던 시어머니를 구출했을 때 제가 다짐했던 게 있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은퇴하시기 전까지 열심히 맞벌이를 하며 저와 여동생을 키워주셨어요. 두 분이 바쁘시다 보니 저희는 부모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적었습니다. 대신 저희 곁을 지키는 든든한 분이 계셨는데 그건 바로 저희 할아버지셨어요. 할머니는 제가 어릴 적 돌아가셨고 할아버지께서 저와 여동생을 키워주신 거나 마찬가지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할아버지가 계셨고 저희가 잠들 때도 할아버지는 저희 곁을 지키셨어요. 우리 손녀 얼른 밥 먹고 학교 가야지. 할아버지, 나 밥 먹기 싫어. 안 먹을래. 그래도 한술 떠야 학교 가서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거야. 어여 먹어. 한 번만 이 할애비 봐가지고 먹어봐. 그렇게 제가 투정을 부려도 짜증 한번 내는 법 없이 웃으며 받아주시던 할아버진 저희 밥도 챙겨주시고 등굣길엔 손을 잡고 학교 앞까지 꼭 데려다 주셨어요. 저녁에 늦게 들어오는 부모님을 대신해 저희가 무섭지 않게 잘 잘 수 있도록 옆에 같이 누워 재워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보다 할아버지에게 더 애틋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네요. 그런 할아버지와의 생활은 항상 행복했고 고민이 있거나 힘들 땐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제게 마음의 안식처가 바로 할아버지셨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 때 제 인생에 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됐어요. 석식을 먹고 야간 자율학습을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절 부르더니 빨리 집에 가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 집으로 향했더니 집이 온통 난리가 났더라고요. 들어보니 할아버지께서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쓰러지셨고 그걸 가족들이 너무 늦게 발견한 거였죠.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됐지만 할아버지님이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할아버지 병원에 가셨다며? 아니 근데 왜 할아버지가 돌아가셔? 엄마 거짓말하는 거지? 그지? 아침까지도 할아버지 괜찮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경수가 이미 할아버지 발견했을 땐 손을 쓸 수가 없었어. 너무 늦게 발견됐대. 그 말이 얼마나 원망스럽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전 할아버지의 마지막 얼굴도 못 봤어요. 손도 한번 잡지 못했고요. 그렇게 허무하게 제겐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손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전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조금만 빨리 집에 왔었다면, 응급처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면, 조금만 더 빨리 발견되었다면 하는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전 결심했습니다. 제가 바로 119 구급대원이 되겠다고요.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을 제가 지키겠다는 결심을 이때 하게 되었답니다. 그 다짐은 헛되지 않았어요. 정말 악착같이 공부를 해 결국 전 119 구급대원이 됐거든요. 이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별의별 상황을 다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무서운 일들도 있고 당황스러운 일들도 있는데 현장에 나갈 때마다 할아버지 생각이 정말 많이 났었어요. 그게 절 버티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할 기억에 남는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한 번은 만삭인 산모한테서 구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좀 남았는데 갑작스럽게 산통이 왔다는 거예요. 거기다 초산이라 사실 단순한 산통이라 생각하고 출동을 하게 됐는데 막상 현장에 도착했더니 상황이 심상치가 않는 겁니다. 이미 아이의 머리가 보일 정도로 분만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였죠. 그렇게 이송할 시간도 없어 저흰 그 자리에서 부랴부랴
출산 준비를 하게 됐답니다. 사실 병원이 아닌 공간에서 출산하는 게 감염 위험도 있고 위급 상황에 대한 대처도 쉽지 않다 보니 정말 긴박하게 출산 준비를 하게 됐고 천만다행히도 산모도 아이도 무사했습니다. 그렇게 산모와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저희는 그날의 사건을 마무리했는데 한참 후 그 산모 남편분이 그 산모분과 아이와 함께 저희 센터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저희 아내와 아이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출장기를 아내 곁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렇게 구급대원분들 덕분에 아내가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어요. 저희 아이도 정말 건강하고요.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남편분이 꾸벅 고개를 숙이며 저희에게 감사 인사를 해주시는데 옆에 엄마 품에서 자고 있던 아이도 너무너무 예뻤고 참 뿌듯했던 기억이 있네요. 새로운 생명의 탄생 순간에도 함께 있었지만 반면 생명이 꺼져가는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저희는 그 현장에 함께할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교통사고 현장은 더욱 정신없이 흘러갈 때가 많았죠. 아마 그날도 교통사고가 크게 났었던 날이었네요. 차량 문이 찌그러져 기계를 이용해 사람을 구출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그 차량엔 가족이 탑승했는데 제가 탄 구급차엔 엄마가 이송이 되었나 보더라고요. 딱 봐도 출혈이 심하고 외상이 큰 상황이었는데 그분이 가는 내내 했던 말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는요. 저희 아이요. 괜찮나요? 환자분, 아이는 괜찮습니다. 무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환자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놓으시면 안 돼요. 아이요. 저희 아이. 그 정도로 다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고통 속에 신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분은 내내 아이만 찾고 걱정하시더군요. 가는 내내 계속 안심시켜드렸는데 그 모습을 보며 새삼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네요. 다행히 그분은 치료를 잘 받으시게 됐고 저도 그때의 그분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심정지 환자를 만났을 때였어요. 아무래도 할아버지를 심정지로 떠나보냈던 기억이 있다 보니 비슷한 케이스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더 잊을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전 늘 심정지 환자 만났을 땐 정말 온몸이 땀에 젖을 정도로 응급처치를 했었는데요. 물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정말 기적적으로 회복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 번은 심정지 환자를 만나 정신없이 응급처치를 하고 이송을 한 적이 있었네요. 다행히 병원에 도착하기 전 깨어나시게 됐고 병원에 뛰어온 가족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며 저희에게 인사를 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꼭 보답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답은요, 저희가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었다면 아버지 정말 이대로 떠났을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선생님은 저희 은인이세요. 감사하단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간혹 구급차 앞을 막고 비켜주지 않는 차들을 만날 때면 속이 터질 것 같기도 합니다. 1초가 아쉬운 그 순간에 정말 말도 못하게 답답할 때도 많은데요. 그래도 전 이 일이 정말 뿌듯하고 좋습니다. 세상엔 나쁜 사람보다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이 일을 하면서 매일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게 전 제 일에 자부심을 갖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인생에 소중한 한 사람이 생기게 됐어요. 제 남편을 만나게 된 건 바로 친구 덕분이었죠. 친구의 과 선배였는데 제가 20대 후반에 우연치 않게 같이 식사를 하게 됐고 그때 처음 만나게 됐네요. 그런데 첫 만남 자리에도 불구하고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남편은 말이 많은 타입이 아니었어요. 조용하고 묵직한 스타일이었는데 그게 전 오히려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좀 감정에 솔직하고 활달한 성격인데 남편은 그런 절 묵묵히 다 받아줬고 그렇게 연인이 되고 난 후 2년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시부모님의 남편 그리고 시동생과 시누이 이렇게 5 식구였어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다들 성격이 너무 좋고 둥글둥글 모나지 않아 좋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유일하게 시아버지만이 달랐어요. 시부는 밭안일을 하는 선장이었는데 딱 봐도 거친 삶을 살아오신 게 느껴지는 분이셨거든요. 말투나 눈빛 그런 게 다른 식구들과는 달랐습니다. 처음엔 그저 성격이 좀 강한 분이려니 생각을 했는데 지내면서 보니까 남자다운 성격이 아니더라고요. 결혼하고서 첫 명절날이었습니다. 지방에 사시다 보니 전날 다 같이 내려가 시댁에 하룻밤 묵었는데 아침 대바람 부도 시댁에 큰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아이 시간이 몇인데 아직도 퍼질러 자고 있어. 얼른 안 일어나? 아 일어나 음식 준비해야지. 뭘 그렇게 굼뜨게 움직여? 애들 지금 자고 있는데 좀 조용히 해 여보. 뭐 조용히 해? 당신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당신이 빠리빠리 움직이면 내가 이렇게 말했겠냐고. 시모에게 대뜸 화부터 내는 시부의 목소리에 전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깨어버렸네요. 남편은 익숙한 듯 그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러다 명절 음식을 먹으며 술 한잔을 하더니 건하게 취한 시부는 갑자기 옷을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가족들한테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거기 현금 있으면 다 꺼내서 줘봐. 요 앞에서 다 모였다는 내가 가봐야지. 내가 이거 10배로 풀려서 온다. 아니 이 양반이 또 어디서 노름질하려고? 아 며느리 온 천명절인데 어딜 가려 그래. 뭘 어딜 가? 아 집에 가만히 있어봤자 뭐해. 이럴 때 기분 좋게 한판 해야지. 알고 보니 시부는 오래전부터 노름을 해오신 분이더군요. 그동안 뱃일로 번 돈도 유산으로 받았던 건물도 거기다 배까지 전부 노름으로 날려버리고 이제 남은 건 배 한 척뿐이라고 들었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그런 시부의 행동에 포기했는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시부는 그런 가족들은 아랑곳하지 않은지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시더군요. 눈밖에 그 장면을 보고 있자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시부는 저에게까지 못되게 굴진 않으셨어요. 유독 시모에게만 더 독하게 구셨죠. 그 전 결혼 1년 차에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시모가 산후조리를 도와주겠다며 지방에서 올라오셨는데 그때도 매일같이 시부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를 치시는지 옆에 있는 저에게까지 다 들릴 정도였어요. 당신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거야? 아이 거기서 뭐해? 당장 안 내려와? 하라는 밥은 안 하고 지금 며느리 수발이나 들러갔어? 당장 내려와. 여보, 손주 낳고 고생한 며느리 산후조리 해주러 왔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해요? 나 내일이면 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내일? 내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장 안 내려와? 내가 거기까지 가서 끌고 와야 정신 차리지. 그지? 시부의 말에 시몬 눈만 질끈 감고 손을 떨며 전화기를 붙들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다 못해 제가 그냥 전화를 받아버렸죠. 아버님, 저예요. 아버님 혼자 계시니까 그러시는 거죠? 저희 친정엄마가 내일 오신다고 해서요. 어머님 오늘 하루만 여기 계시면 안 될까요? 아니 그럼 난 누가 밥을 챙겨줘? 밥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아버님 배 타고 나가면 잘해 드신다면서요. 딱 오늘만 그렇게 해 드시면 되겠네요. 내일 어머님 남편이 잘 모셔다 드릴 거예요. 어머, 아이가 울어서요. 전화 이만 끊을게요, 아버님. 그렇게 말하고 전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시모는 좀 놀란 눈치였는데 전 그냥 웃어 보였어요. 그 후로도 시부가 시모를 무시하는 행동들이 종종 있을 때마다 전 아무렇지 않게 중간에 끼어 시모를 데리고 가버리고 시모에게 말을 시켜버리면서 시부가 시모를 무시하지 못하게 했었답니다. 그러다 결혼 2년 차 어버이날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날은 시부모님 봉투를 각각 챙겨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드리면 시부가 당연히 다 쓰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각자 용돈을 챙겨드리니 시부께서 시모의 봉투까지 그냥 가져가시는 거 있죠. 전 그걸 보고 참지 않았어요. 아버님 봉투도 다 챙겨드렸는데 어머니 것 왜 가지고 가세요? 그건 어머니 몫이에요. 이리 주세요. 부부 사이에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냐? 내 아내 거니까 당연히 내 거랑 마찬가지지. 아, 그래요? 그럼 아버님 거 주세요. 네 거 내 거 없으니까 아버님 거 어머님 거나 다름없네요. 얼른 주세요. 뭐? 아니 정말. 당신 대체 며느리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결국 시부는 시모에게 화풀이를 하시더군요. 시모는 제게 혹시라도 시부가 함부로 대할까 봐 절 말리기 바쁘셨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항상 참기만 하는 시모를 보며 전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단판을 지어도 몇 번이나 지었을 법한데 시모는 한 번도 시부와 끝장을 보질 않으니 한 번은 시모에게 물어본 적도 있었네요. 어머님, 왜 아버님 데리고 사세요? 그냥 어머님 편하게 사세요. 이제 자식들도 다 컸고 아버님 저러시는 거 제가 보기에도 너무한데. 이 나이 먹어서 자식들한테 민폐 끼치고 싶지 않어. 나야 헤어지면 그만이라지만 그래도 핏줄은 끊을 수 있겠니? 나 혼자 짊어지면 끝인데 괜히 그랬다가 어디로 불똥 튈지도 모르고. 내가 감당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살아야지 뭐.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들 말고 니들만 잘 살거라. 시모는 자신은 이혼을 하면 자식들이 시부 뒷감당을 해야 할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혹여라도 자식들에게 흠이라도 갈까 싶어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셨던 거죠. 그렇게 시모는 그저 참고 또 참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부는 제가 좀 안 입고 오셨나 봐요. 제가 자꾸만 시모 편을 들고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대드는 것 같으니 절 못마땅하게 보시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원래 일찍 전화를 하시는 분이 아닌데 점심쯤부터 시모가 제게 전화를 해오셨더라고요. 남편은 출근을 했고 전 쉬는 날이라 더더군다나 제가 쉬는 날엔 푹 쉬라고 저한테 연락을 안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웬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더니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울먹이시는 건지 평소와는 달랐죠. 며느라, 나 병원에 입원했다. 네? 병원이요?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로 어디 아프셨어요? 아픈 건 아니고 혹시 너 여기 좀 와줄 수 있니? 다들 출근하고 집에 없어서. 네, 그럼요. 제가 바로 갈게요. 어디 병원인데요? 바로 출발할게요, 어머님. 전 시모의 전화를 받고 바로 뛰쳐나갔습니다. 가는 동안 이상하게 심장이 빨리 뛰더라고요. 뭔가 나쁜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 시모를 마주한 순간 전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네요. 시모의 꼴이 정말 말이 아니었답니다. 온몸은 멍투성이에 심지어 얼굴도 퍼렇게 멍이 들어있고요. 그런 시모의 모습에 그냥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별거 아니야. 그냥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어. 어젠 괜찮았는데 오늘은 영 몸이 안 좋네. 미안하구나. 쉬는 날에 너 멀리 불러내고 말이다. 어머님, 딱 봐도 계단에서 그런 게 아닌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구급차를 몇 번이나 탔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네? 무슨 일이시냐고요?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 좀 해보세요. 제 물음에 시몬 잠시 고민을 하시더니 이내 눈물을 흘리며 사실을 털어놓으시더군요. 역시나 이번에도 시부의 짓이었어요. 시부는 또 노름을 한다며 시모에게 돈을 달라고 했고 시몬 절대 안 된다며 시부를 막다 그렇게 된 거였답니다. 전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꼴 보여 정말 미안하구나.
시애미로서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 본보기가 될 건데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 그렇게 미안하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이럴 땐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야죠. 계속 어머님 이렇게 참고 사시면 아버님은 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저러실 거예요. 어머님 평생 계속 그렇게 살고 싶으신 거죠? 그치만 아직 결혼도 안 한 네 시동생이랑 시누이도 있고. 어머님, 자식 생각 이제 그만하세요. 자식들도 어머님 이렇게 사시는 거 원치 않아요. 일단 조금 있어 보세요. 그리고서 전 곧장 남편에게 전화해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남편도 할 말을 잃더라고요. 그래도 자식들이 크고 난 후부턴 시모에게 그렇게 심하게 안 했었는데 예전 버릇이 또 나왔다며 남편이 무척 속상해했습니다. 전 그 길로 시모를 저희 집에 모시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남편은 제게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모에게 제가 이 얘기를 꺼내니 한사코 괜찮다고 말리시는 거 있죠? 아유, 됐다. 괜찮어. 그 양반도 한 번 이랬으니까 또 그러지 못할 거다. 이렇게 내가 없어지면 불가지 화낼지도 몰라. 애들 다 일하는데 거기 찾아가서 행패라도 부리면 어쩐다니. 그냥 내가 집에 갈 테니까 집까지만 좀 데려다 다오. 어머님, 절대 안 돼요, 절대. 이번엔 제가 안 돼요. 어머님 그렇게 가시면 저 잠도 못 자요. 일도 못하고 속상해서 밤새 엉엉 울 거라고요. 아셨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 시동생, 시누이 다 그래요, 어머님. 그러니까 오늘은 저희 집에 가세요.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그렇게 참고 산 시모를 보며 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모는 기댈 친정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고 오로지 자식들밖에 없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 혹여라도 자식에게 문제가 생길까 두려운 나머지 냉정하게 더 결정을 하지 못하시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제가 끝까지 설득해 시모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죠. 집에 와선 시모가 좀 쉴 수 있도록 방으로 모셔드렸어요. 저희 아들은 워낙 어려서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저 할머니가 좋아 옆에서 재롱을 부리더라고요. 그 모습에 시모가 겨우 미소를 지으시더군요. 남편은 그날 마침 야근까지 해야 해서 늦도록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엔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저희 아이만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시모의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액정을 딱 보니 시부더군요. 처음엔 안 받으시려고 하다 몇 번 전화가 더 오고 나서 시모는 결국 전화를 받으셨어요. 역시나 시모가 전화를 받자마자 고함 소리가 터져 나오더군요. 이 여편 내가 지금 또 어디 갔어? 아프다고 병원이나 쳐가더니만 끝났으면 와서 밥도 차려야지. 어디 갔냐 이 말이야. 하라는 밥은 안 하고 또 어디 튀었어. 그때 시모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시고 그냥 전화기만 붙들고 있는데 오랜 세월을 저렇게 사셨구나 싶어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시모 손에서 전화기를 가져왔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 집에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어머님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어머님 지금 어떠신지 알기나 하세요? 그걸 아시고서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뭐야, 이게 진짜 지금 시애비한테 뭐 하자는 거야? 그 여편을 네가 숨겼어? 빨리 네 시애미 당장 안 내보내. 당장 내보내. 못 보냅니다. 아니 안 보내요. 아버님이 이렇게 어머님한테 함부로 대하는데 제가 어떻게 보내드려요? 절대 못 보내고요. 이제 아버님 식사는 아버님이 알아서 직접 차려 드세요. 그렇게 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시모는 좀 놀란 눈으로 절 보셨지만 전 괜찮다고 걱정 마시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날 처음으로 시모와 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시모는 어릴 적 부모님을 다 여의고 혼자 살아가다 시부를 만나신 거였고 시부를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사셨대요. 그나마 시부의 부모님인 남편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살아계셨을 땐 저렇게 우악스럽진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두 분께서 돌아가시고 유산으로 큰 돈을 만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사람이 변하기 시작했다더라고요.
처음엔 배도 몇 척이나 있었고 건물도 꽤나 많이 가지고 있었어. 그땐 사람이 성실하고 착실해서 동네에서도 다들 좋은 남편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그러다 노름에 눈을 뜬 거야. 뱃사람 한 명이 노름자를 데리고 가더니 그 후부터 저렇게 변하더라고. 그래도 돈 있을 땐 덜했는데 돈을 다 잃고 나니까 사람이 어찌나 달라지던지. 내가 잘하면 되겠지, 참으면 되겠지 했던 세월이 벌써 이렇게나 흘려버렸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버님이 전에 정말 좋으신 분이셨다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어머님도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 그래야지. 자식들 다 장가 시집 보내고 나면 나도 그때 내 살 길 살아야지 싶었는데 아직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거기다 우리 딸은 결혼하려고 만나는 남자도 있다는데 내가 이 시점에서 이혼한다고 해버리면 어쩌겠니. 요즘은 이혼이 뭐 흠도 아니라지만 그래도 자식 결혼할 때 부모 이혼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도 다 본다는데 어찌됐건 자식들 결혼을 시키고 봐야 하겠지. 그렇게 한참을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에서 부서질 듯 쾅쾅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선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야, 이 문 열어. 어디서 감히 시애비한테 큰 소리야. 내가 여기 못 올 줄 알았지? 당장 문 열어. 네 시애미 지금 안 나오면 내가 아주 이 문 죄다 부숴버릴 거야. 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시부였어요. 저와 전화를 끊고 바로 저희 집으로 달려온 모양이었죠. 그러더니 온갖 협박을 해대는데 너무 기가 찬 거 있죠? 좋은 말로 할 때 문 열어. 당신도 얼른 나와. 내가 진짜 자식들 회사까지 찾아가 난동 피워야 안 그럴 거지? 내가 그거 못할 것 같아?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얼른 문 열어. 지금 이 문 열면 조용히 네 시애미만 데리고 갈 테니까. 쾅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3살짜리 아들도 놀라 거실까지 뛰어나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시모 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고요. 전 아이를 얼른 시모에게 안겨드리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열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다 이웃 사람들도 있는데 저 소란을 언제까지 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전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문을 열자마자 시분 불이 나게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그대로 손을 들어 제 뺨을 올려버렸습니다. 찰작 소리와 함께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모습을 시모도 3살짜리 아들도 다 보고 있었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시모는 기겁을 했고 저 역시 목소리가 떨렸어요. 뺨이 얼얼한 것보다 제가 이런 꼴을 당했다는 게 너무도 충격적이었거든요. 다들 경악하고 있는데 시부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그러길래 누가 시애비한테 반항하래? 너도 어디 한번 혼 제대로 나봐 정신 차리겠어? 시애비 무서운 줄 모르고 말이야. 어디서 난리야? 당신 얼른 나와. 숨을 곳도 없으면서 아들네 집에 숨어? 고작 부부싸움 한 거 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난리야?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어?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래? 아무리 며느리라도 혼날 땐 혼나야지. 잘못을 했으면 혼이 나는 게 당연한 거야. 내가 그동안 5년여 봐주니까 아주 머리끝까지 기어오르고 하는 것 좀 봐. 당신이 며느리 교육 똑바로 제대로 시켰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냐고. 됐고 얼른 짐이나 챙겨. 집에 가게 얼른. 아나 무인 본인 얘기만 하는 시부를 보고서 전 솔직히 순간 욱하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면 더욱 시모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실 것 같아 꾹 감정을 가라앉혔네요. 그렇게 울컥하는 마음을 누르고 최대한 차분하게 시부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알겠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요. 아이도 있는데 여기서 이러시지 마세요. 아이 놀란 거 안 보이세요? 먼저 1층에 내려가 계세요. 드릴 말씀도 있으니 1층에서 얘기하시죠. 얘기는 무슨? 너랑 무슨 얘기를 해? 당장 네 시엠이나 밖으로 내보내. 알았으니까 먼저 내려가 계시라고요. 옷도 챙기셔야 하니까 일단 내려가 계세요.
몸도 성치 않으신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나오라 하시면 안 되세요. 먼저 가 계시라고요. 정말 내려오는 거지 당신. 일단 내려가 기다릴게. 또 안 오기만 해봐 어디. 그래도 어린 손줄 보더니 시부는 좀 어쩌고 하더니 이내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시부가 문을 닫고 나가자 전 시모에게 조용히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 여기 계세요. 문 잠그고 절대 나오지 마세요. 아셨죠? 뭘 어떻게 하려고. 그냥 내가 가면 된다니까. 아유, 괜찮겠니? 전 괜찮아요, 어머님. 그러니까 나오지 마시고 일단 계세요. 그리고 저희 아이 좀 봐주세요. 제가 다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시부가 먼저 내려가고 저도 바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시부는 저만 내려온 걸 보고서 또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뭐야? 왜 또 너만 내려와? 네 시엠이 내려오라고 하라니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랑 장난해? 아버님, 도대체 뭘 잘하셨다고 저한테 이렇게 큰 소리 치시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이러시는 거 실수하시는 거 모르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또 시엠을 그렇게 숨겨놓으래? 내가 괜히 그랬겠어? 내가 화가 나서 그랬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죠. 누가 그렇게 함부로 대한답니까? 아버님 이러시는 거 한두 번 아니시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사람으로서 대해주셔야죠. 그러자 시부는 얼굴이 온통 울그락불그락 변하더니 저에게 삿대질까지 하며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네가 아주 그냥 작정하고 나한테 덤벼드는구나. 네 시애미가 시키든 나더러 따지라고 네 시애미가 시켰냐 이 말이야. 아니요. 어머님 오히려 저 말리셨어요. 근데요, 제가 더는 지켜보지 못하겠네요. 어머니 왜 가정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시는지 아세요? 다 가족들 때문이에요. 본인만 희생하면 모든 게 다 평화롭게 흘러가니까. 그래서 참으시는 거라고요. 아버님 대체 가족들 생각은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가족들 생각하시냐고요? 뭐? 어머님 무슨 아버님 식모예요? 아니면 종인가요? 아버님 밥을 왜 항상 어머님이 내내 차려주셔야 되는 건데요. 차려줘도 고맙다 소리 한 번도 못 듣고 저렇게 엉망으로 만드시는데 왜 어머님이 그러셔야 하는 건데요? 어머님 한 번이라도 아내처럼 정말 소중하게 대한 적 있으세요? 제가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자 시부는 할 말이 없었는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선 또 손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보자 하니까 또 기어오르네 그냥. 이것이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게. 너만 아니면 우리 집 평화로워. 어디서 뜬금없이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선 이 난리를 펴. 너 완전히 싹수가 노랗구만. 너같이 위치도 모르고 경우도 모르는 애들 한 번 더 혼나봐야 정신 차리지. 그렇게 시부의 손이 올라가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삐용삐용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시부가 멈칫하더니 손을 올리다가 말고 굳어버리셨어요. 저는 그쪽을 향해 손을 힘껏 흔들며 말했습니다. 여기요. 여기에요. 제가 신고했어요. 사실 전 1층에 내려오기 전 경찰서에 바로 신고를 했거든요. 집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시부를 당장 떼어내려면 현장에서 잡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전 시몰 집에다 그대로 두고 저 혼자 내려와 그렇게 시부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신고자분 괜찮으신가요? 네, 이분이 방금 제 뺨을 올렸거든요. 이거 사건 처리 좀 해주세요. 그제야 시부는 당황해하며 말하더라고요. 아니, 전 여기 시아버지입니다. 이쪽 시아버지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시아버지가 며느리 뺨 이렇게 시뻘겋게 만들어도 되는 거냐고요. 경찰관님, 저 신고할 거니까 처리 좀 부탁드려요. 결국 저와 시부는 함께 경찰서로 향하게 됐고 그곳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조사를 받으면서 전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 다 얘기했어요. 시부가 시모에게 했던 짓들 그리고 당시 있었던 일 전부 말입니다. 이분 저한테 뺨 올린 것뿐 아니라 저희 시어머니한테도 못되게 구셨거든요. 거기다가 상습 도박 전과자예요. 제발 철저하게 조사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야,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왜요? 당당하게 그렇게 큰 소리 치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뭐 하자니요? 이분 도박해서 집도 몇 채 날리고 배도 다 날렸거든요. 조사하시면 아마 다 나올 거예요. 결국 시부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평생 본인은 잘못한 거 없다고 잘난 척하며 큰 소리만 떵떵 치고 사셨던 분이 처음으로 말문이 막히시는 순간이었죠. 경찰서에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도 못 들고 그렇게 조사만 조용히 받고 나오다 조사가 끝나고 둘 다 밖으로 나왔을 때 역시나 시부는 제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너 어떻게 시아버지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 감히 시아버지 신고를 해? 네가 그러고도 가족이야? 가족이냐고. 이렇게 해야지만 더 이상 어머니 괴롭히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아버님 또 노름하면서 어머니 힘들게 하실 거잖아요. 이번에도 돈 달라고 그러면서 어머님한테 그러셨다면서요. 그리고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버님이 저뿐 아니라 어머님한테 그렇게 한 이상 다시는 안 볼 겁니다. 그리고 그때 뒤늦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남편이 시부 앞을 막아섰어요. 평소엔 시부한테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 없는 남편이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아내한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직도 그 벌을 못 고시셨어요? 어떻게 자식이 이렇게 다 컸는데도 아직도 그러시냐고요? 다신 저희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늘 아버진 자신이 우선이셨어요. 자식들이 다 봐왔는데 이제 무슨 핑계 대시려고요? 이젠 저희도 못 참습니다.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셔도 이젠 저희가 못 참는다고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평생 참아온 게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흰 시부를 그 자리에 두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집에 돌아오니 시몬 거실에 앉아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이는 겨우 잠이 든 상태였고 시몬은 절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를 하셨죠. 며느라, 아휴 내가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겪지 말아야 할 일을 겪었구나. 다 이게 내가 어리석고 못나서 그래. 정말 미안하다. 아니 어머니 왜 미안해하세요? 어머님은 가정을 지키려고 그러신 건데 어머님 잘못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전혀 미안해하지 마세요. 대신 앞으로는 계속 이러시면 안 돼요. 또 똑같이 반복하면 그건 어머님이 저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제 말에 시몬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끄덕이기만 하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평생을 가족만 보고 살아왔는데 온전한 가족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헌신하며 노력을 하셨겠습니까? 그걸 놓아야 하는 시모의 마음을 전 조금이지만 이해할 수 있었네요. 그리고 얼마 후 신우이한테도 연락이 닿았어요. 뒤늦게 상황을 전해드린 신우이가 불이 나게 저희 집에 달려왔더라고요. 사실 시동생과 신우인 시부와 사이가 좋지 않아 멀리 떨어져 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신우인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 시모가 더 시부의 행패를 참고 있었고요. 그런 신우이가 소식을 듣고 집으로 달려와 현관문을 열자마자 절 보더니 눈물부터 쏟아내는 겁니다. 새언니, 정말 미안해요. 내가 진짜 새언니한테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새언니한테 다 떠넘긴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해요, 새언니. 솔직히 신우이도 얼마나 고통 속에서 지냈겠습니까? 그러더니 신우인 시모를 보고 그대로 달려가 안기더니 한참을 오열하더군요. 엄마, 이제 그만하자. 이제 할 만큼 했어. 아빠 더 이상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뀐다고. 내 결혼은 걱정하지 마. 난 엄마 힘들게 사는 거 원치 않아. 자식들 결혼시킬 때까지 버티는 거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고. 엄마 이제 그냥 다 놓자. 포기하자. 우리 할 만큼 다 했어. 그래 알았어. 내가 그 양반 고치겠다는 그 생각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다는 걸 이제 알겠다. 시몬 평생 이렇게 시달리며 살다 보니 어느새 그 환경에 적응이 되어버리셨던 거죠. 자신만 꾹 참으면 다른 식구들한텐 크게 뭘 하지 않으니
그저 자신만 희생하면 된다고 생각하셨 모양입니다. 그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었는데 너무 오래 참다 보니 마치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린 거죠. 심지어 시부가 전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였어요. 시모뿐 아니라 남편과 시동생 신우 역시 좋았던 아빠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다들 희망 하나를 품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언젠간 달라지겠거니 좋아지겠거니 했던 그 시간들이 그렇게 흘러가 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으로 시몬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아내도 자식도 아닌 며느리게까지 함부로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이젠 정말 참아선 안 되는 거구나 제대로 느끼신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이혼을 결심하시기까진 쉽지 않으셨네요. 그냥 따로 살면 되지 무슨 이혼까지 해야 하냐며 다시 서류를 정리하면서 시부를 만나는 거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셨답니다. 그런 시모를 저와 남편이 계속 설득했고요. 괜히 자식들 심란하게 이혼한다 어쩐다 그러는 것보다 그냥 따로 살면서 지내면 되지 않니? 어머님, 이런 건 절대 민폐가 아니에요. 어머님이 행복하고 자유로워져야 저희도 행복하죠. 어머님 지금까지 충분히 하셨고 깔끔하게 정리해야 어머니 마음도 편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렇게 시모는 황혼 이혼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시부는 펄쩍 뛰며 반대를 하셨죠. 40년 세월을 여지껏 살아왔는데 무슨 이혼이냐며 며느리 잘못 들여 가족들이 단체로 미쳤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전 끝까지 시모 옆에서 시모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드리며 변호사까지 선임해드렸어요. 생각보다 이혼은 오래 걸리지 않았답니다. 두 분께서 사시면서 시모가 부당대우를 받으며 살았던 증거는 이미 차고 넘쳤거든요. 그렇게 두 분의 이혼은 성사가 됐고 시모는 당당히 재산 분할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부의 처벌도 내려지게 됐어요. 누군가 관련해선 뚜렷한 증거가 없어 처벌을 받지 못했지만 저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선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됐죠. 솔직히 합의하고 그냥 취하할 수도 있는 내용이었는데 전 제가 그렇게 용서를 해주면 시부가 절대 반성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끝을 내고 싶어 끝까지 냉정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다행히 남편과 시모께서도 제 뜻대로 하라고 하셨고요. 이혼 후 시부는 혼자 처량하게 지내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평생 살림이라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 집은 엉망이고 요리도 제대로 한 번 한 적 없으니 매일 라면에 김치만 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뱃사람들과 이것저것 잘해 먹는다고 자랑하셨는데 정작 집에선 제대로 해드시진 않나 보더라고요. 결국 이혼하고 3번은 시모에게 시부가 전화를 해오신 적이 있었네요. 평생을 미안하단 한마디를 한 적이 없으셨던 시부가 그날은 쩔쩔매며 시모에게 미안하다고 빌고 또 비셨네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하네.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당신 없인 하루도 못 살겠더라고. 정말 미안해. 앞으로 내가 반성하며 살 테니까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고. 내가 지금까지 정말 많이 생각해봤어.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 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사실 그 말을 듣고 전 시모가 흔들리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역시나 시모는 그 전화를 받고 잠깐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다 조용히 내뱉은 한마디는 정말 뜻밖이었죠. 미안해? 있을 때나 잘하지 그랬어. 내가 여태껏 참았는데 이번에도 또 참으라고? 됐어. 당신하고 나랑 끝이야. 이제 나도 내 인생 즐기면서 살 거야. 당신은 지금껏 당신 마음대로 멋대로 살았으니까 하던 대로 해. 그렇게 시모가 전화를 끊으시는 거 있죠? 그 모습을 보는데 진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오래도록 참아오신 분이 드디어 하고 싶은 말을 하시는구나 싶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모께선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고 계세요. 사실 몇 번이고 혼자서 월세를 얻어 사신다며 고집을 피우시기도 했거든요. 나 그냥 여기 근처라도 월세 얻어서 나가 삼아.
아이 솔직히 아들 며느리 사는 집에 이렇게 얹혀 사는 것도 그렇고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나도 며느리일 때 시어머니가 옆에만 있어도 불편하고 그랬는데 이건 정말 못할 일이야. 그냥 내가 월세 얻어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어머님, 이렇게 자식들이 있는데 무슨 월세방이에요. 안 돼요. 싫어요. 저희랑 앞으로 영원히 같이 사셔야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어머님 여기 모시고 올 때부터 결심한 거예요. 평생 어머님 모시고 살겠다고요. 저희 집에서도 잘 생각했다고 칭찬해 주는데 어머니 이러시면 어떡해요. 전 진짜 하나도 안 불편해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어머님, 미안하고 고맙고 그러시면 앞으로 이렇게 쭉 행복하게 잘 지내시면 되죠. 어머님 행복하셔야 저희도 행복해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렇게 저희 잘 지내봐요. 아셨죠? 시모는 제 말에 눈물을 글썽이시며 웃음을 보이셨답니다. 그전엔 세월의 힘든 그 표정이 늘 얼굴에 있었는데 요즘은 미소가 참 많이 느셨어요. 처음에 저희 집에 오셨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분 같답니다. 이젠 취미생활도 하시고 집 근처 문화센터도 다니며 이것저것 배우시기도 하더라고요. 전엔 삶이 바쁘시다 보니 주변에 친구분들도 없으시고 늘 집에서 시부 뒤치다거리만 하셨는데 요즘은 문화센터에서 친구도 만드셨는지 외출도 많이 하시고 정말 밝게 잘 지내신답니다. 시모가 이혼하고 이제 2년차가 되셨는데 이혼하시고 나서부턴 가족들도 다 저희 집으로 모이고 있어요. 명절이면 시누이고 시동생이고 저희 집으로 모여 다 같이 지내고 있답니다. 아참 그리고 신우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네요. 올해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며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시동생은 아직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언젠간 좋은 짝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라산 같았던 시부 없이 둥글둥글 모나지 않은 시댁 식구들만 모여있으니 명절 이렇게 평온할 수가 없답니다. 시모가 웃으면서 차린 명절 밥상에 다 같이 둘러앉아 오순도순 얘기 나누며 밥을 먹을 때면 이게 정말 가족이구나 싶다니까요. 친정에 갈 때도 시몬 늘 제 손에 뭔가 꼭 쥐어주세요. 귀한 며느리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것저것 직접 요리도 해서 챙겨주시고 선물까지 소소하게 챙겨주시는데 그때마다 늘 제 손을 잡으시며 말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 평생 내 인생 한번 제대로 즐겨보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구나 싶었는데 내복은 노년에 오나 보다. 이렇게 좋은 며느리 만나 노년을 편하게 보내다 가게 생겼네. 정말 고맙다. 사돈께 이걸 잘 전해드리고 늘 감사하다고 전해주렴. 전 그 말에 코끝이 찡해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있을 때 소중함을 모른다더니 그 말이 딱 저희 시부한테 해야 할 말인 것 같아요. 40년을 곁에 두고도 그 소중함을 전혀 몰랐던 분이 바로 저희 시부였거든요. 여전히 시부는 지금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는데 부디 과거의 자신이 한 과오를 반성하며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다른 식구들은 다 순하고 착한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폭군처럼 행동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끝까지 그렇게 자신이 모든 걸 움켜쥐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네요. 가족이란 이유로 함부로 대하는 게 당연하게 되면 언젠가 그 가족들도 냉정하게 뒤돌 수 있다는 걸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반성하시고 소중한 사람들을 부디 소중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앞으로도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잘 보낼 생각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119 구급대원으로 일을 계속하려고요. 누군가의 가장 무서운 순간에 달려가 함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제가 구급대원으로 일하다 보니 참 많은 사건들을 직접 목격할 때가 많아요. 예기치 않게 사건에 휘말리게 되며 삶이 완전히 바뀌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갑작스런 사고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시던가 가족을 잃게 되는 등의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런 일들을 볼 때면
전 지금의 하루하루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겐 미치도록 갖고 싶었던 시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을 헛되게 소비하지 마시고 소중히 생각하며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